저희가 지금 특별히 이 Reignite, 우리가 그 꺼지지 않은 불꽃, 하나님께서 불을 다시 지펴주시기 직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영적인 타오름을 주시는 그 전 상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Historical Perspective에서 좀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좀 나누고 싶은 게요. 이 올림픽의 꽃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꽃, 마라톤이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죠? 올림픽의 꽃이자 세계 스포츠 축제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라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글로벌 그 스포츠 축제 중에 최악으로 꼽혔던 축제가 무엇이냐면, 이거 제 신문 기사에서 찾은 거예요. 그 스포츠 전문가들이 뽑은 최악의 대회가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이제 그 독재자 이 팔레비 국왕이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재 정치를 계속 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주 황당무계한 횡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라톤을요, 아예 그냥 하질 않은 거예요. 경기를 아예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이란이 사실은 예전엔 이 페르시아였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에 있어서 수치와 치욕인 이러한 게임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라톤을 하지 않고 마라톤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국제대회를 여는 건 사실 별개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 경기가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임질환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축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누가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세계에 있어서 역사적 기념비적 여러 사건들은요, 성경의 사건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세계의 역사도 흐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 단단하게 맞물려서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뭐 정말 사실일까? 혹시나 이렇게 좀 신화나 이런 허구가 아닐까라고 좀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적 기록이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와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이 바로 그 다리오 왕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저번 주일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 다리오는 또 다른 다리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리오 대왕인데요, 그 시절이 있었고요. 이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던 그 시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이 성경의 사실들하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요, 구약에 나오는 성경 39권 중에 7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모든 권들이 직접적으로 페르시아와 연관이 되고 그 페르시아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톱니바퀴,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함께 굳건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이제 드리면요, 고레스 왕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 포로 귀환 명령이 어디 나오냐?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자유를 준 겁니다. 이런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가야 되는 거리가 이 지도상에서 보면 1500km가 넘는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유대 민족이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이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귀환을 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성전을 져도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은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295만 명은 그대로 자기의 삶의 터전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5만 명만이 자기들이 어릴 때 만약 살았던 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 부모님의 나라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이 5만 명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그들의 그 시작으로 이제 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작을 하자마자요,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렇게 긴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그들이 유다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2대 왕이 나타납니다. 이 캄비세스 2세인데요, 이 캄비세스 2세가 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시절에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중지해야 된다고 막 청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을 세워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나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와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거라는 거죠. 즉 그렇게 모함하면서 이제 유대민족은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막 청원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껏 보내줬더니 세금을 안 낸다는 이런 탄원서가 들어오니까 현실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요, 기초 쌓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던 유대민족이 아무것도 못하고 16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수도 없이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70년 만에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막상 이루어졌는데 돌아간 사람 5만 명밖에 안 돼요. 극히 적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지려 하는데 지을 수도 없어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듯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핑크빛이고 좋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의 삶은 변화된 게 없고요, 아직도 그들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아직도 그들의 삶은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왜 내 삶에는 갑자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어려웠던 것들이 모두 타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잘 되는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70년 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은 너무나 조금이고, 게다가 건축 또한 지원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캄비세스 2세는 사실 이 7년 반 정도 재위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사실은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지금 다리오 왕이 오고 나서 다리오 2년, 그가 2년차 될 때까지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다가, 보면 스크린이 보면 4장 24절을 보면 그 중단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증거를 듣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이 다리오 왕의 진짜 사진은 아니고요, 누군가 이렇게 잘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의 특징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수염도 이렇게 막 많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여기는 없을 테지만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들이 많은데 의자에 앉아도 서 있는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 거인과 신격화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1세, 이 다리오 대왕이 있는데, 그가 있을 시절에 세계 최초의 금화 동전이 생겼어요. 저기 있네요. 저 앉아 있는데 서 있는 사람보다 크잖아요. 저렇게 신격화했던 그러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스 1세, 이 다리오 왕은요, 인도부터 이디오페까지 127개국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을 지칭했던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똑같습니다.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세계지도 아시죠? 인도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중국의 초입부터 지금 아프리카 북쪽 지방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만약 이들이 아까 말했던 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지지 않았으면요, 이 서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웨스턴, 이 서양, 그리스 이후로 로마 이 시대들은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동양, 이 오리엔털의 이 문명이요 찬란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다문화 국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다문화 국가잖아요. 미국보다도 훨씬 전에, 이게 지금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 나라의 특별한 연대는요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이미 이들은 다문화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들이 이 다문화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대한 정치를 펼쳤잖아요. 그 전 제국들하고 다르게 모두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믿고 싶은 신이 있으면 믿고 편하게 살라고 해줬잖아요.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다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던가 아니면 이주시켜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만족도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반란만 자꾸 일어나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통성을 세워줍니다. 돌아가지 않은 자들도 나의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 긍지심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 미국에 70년대 6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어디로 많이 보냈어요? 아무데도 안 보내고 혼자 다 쓰셨죠? 예?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만 보냈잖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남아시아,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스탄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해갖고 버는 것의 반은 다 자기 조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국이 잘 살게 되고 자기 두고 온 가족들이 잘 살게 되는 건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지역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결국적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더 잘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세금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페르시아가요 바벨론을 함락할 때만 해도 거지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돈이 없었어요. 시장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가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전국으로도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하니까요 황금의 나라, 어마어마한 황금의 나라, 그리고 익조티한,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많은 나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고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가 바로 이 페르시아 문화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다문화 국가로서 군대를 창설해도요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50개 민족, 50개 부족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럼 전쟁에 나가면 여기 스케일이 커요. 뭐 1만 2만이 아니고 나갔다만 50만씩 막 나갔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특별한 게 뭐냐면요 각 나라의 토속 음식들을 다 먹여줬어요. 그래서 뭐 타조도 먹여줘야 되고 악어도 갖고 와야 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뭐 갖고 왔겠어요? 된장도 갖고 와야 되고 고추장도 갖고 와야 되고 김치도 갖고 와야 되고, 각 나라가 써야 되는, 먹어야 되는 모든 음식들을 다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군대로 따지면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걸림돌이 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들이 이러한 다문화 또 그 모든 문명을 중시해주고 군대도 이런 식으로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큰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제국을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 나라 안에 최소 7개 이상 나라가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제를 통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통일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도량을 통일해야 돼요. 메저먼트를 통일해야지만 물건을 사고 팔 때 통일해지는 겁니다. 이 그래서 경제적인 원리 개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통합하고 나머지는 다 펼쳐놨잖아요. 그럼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왕의 눈하고 왕의
귀가 될 사람들을 그냥 전국에 그냥 다 뿌려놓는 겁니다. 싹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큰 나라, 정말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의 이 큰 나라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왕의 눈이 필요하고 왕의 귀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따지면 국정원, 중앙정보부, 뭐 이런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소식, 반란의 조짐, 뭐 어떤 누가 이렇카더라 모든 통신, 뭐 심지어는 거짓 뉴스까지 다 긁어 모아서 다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집하면 이제 어떻게 전달할까요? 요즘 같은 이메일을 한번 딱 보내면 끝입니까? 아니면 카톡 보내면 끝이에요? 그 큰 나라가요, 그 당시에는 통신 시설이 없었어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왕의 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왕의 길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왕의 대로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로마 시대의 왕의 대로에 비해서 한 가지 부족했다 그럽니다. 뭐가 부족했냐? 배수시설만 없었대요. 하지만 배수시설 빼놓고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그냥 말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크기와 그러한 시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00마일이 되는 거, 사실 1700마일은요 그 다음 사진에 있지만 사실은요 짧은 거리예요. 이거는 수사 밑쪽 오른쪽 밑에 수사로부터 사르디스까지 아주 짧은 거리, 이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확장이 돼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거리가 아닌데 이 거리만 달리는데도 7일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7일이 걸리냐? 매 한 15마일 정도마다 역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역참이라는 걸 만들고 그 역참이 뭐 하는데요? 우리나라 따지면 주막 같은데요, 딱 쓰면 거기서 밥 먹고 말을 바꿔 탑니다. 새 말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지하게 달리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쉬고 말 바꿔 타고 또 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쉬지 않고 며칠이면 저기를 갔다고요? 7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7일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더 넓어졌죠. 이 넓은 지역의 정보나 여러 가지 소식을 다 싣고 중앙으로 오는데 15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지 않고 말 타고 계속 달리고 중간중간에 이 역참이 대단한 것이었대요. 이 통행증 하나만 있으면 먹고 자고 뭐 새로 말 바꿔 하는 게 아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최신식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15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에스더서 말씀 보면 그 나오는 말씀 기억나시죠? 왕의 조서를 전국에다가 퍼뜨렸어야만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며칠이 걸린 거예요? 15일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거 지금 빨리 작성해가지고 빨리 전국으로 뿌려도 15일 이상 걸릴 텐데 그 작업을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면서 그들이 그 조서를 갖다가 다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각종 정보, 이 국정원에서 들어온 이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수집하는데 이제 15일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다리우스가 이 위대한 일을 다 이뤄낸 겁니다. 지금 이 위대한 일을 다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가 지금 성전 건축 재개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라서를 보면요, 모든 재정 또한 다 지원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왜냐면요,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모든 재정을 지원하라는 명령은 원래 누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리가 없죠. 2주 전인데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시작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일이 있겠지만 다리오 왕이 사실은요 고레스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캄비세스 2세까지만 고레스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일이 뭐냐면 이 캄비세스 2세가요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얼마나 폭군이었냐면 자기 자리가 겁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 친동생을요 죽여버립니다. 친동생을 저 멀리 보냈는데 죽여버려요. 다른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고 있는데 이제 본인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7일 15일을 거쳐서 누가 말을 타고 와서 전령을 전하는데 자기가 죽인 동생이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말 타고 잡으러 가려고 말에 타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파상풍 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가짜 왕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가짜 왕이요, 왕 노릇을 꽤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왕에게, 그 가짜 왕이 죽은 그 왕의 동생하고 캄비세스 이 동생과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게다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모든 왕의 명령을 들고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 맞으며 마법사, 술사, 마고스라 불렀던,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럼 마고스 한 명만 이 명령을 들고 나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자기 딸을 시집 보냅니다. 대단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시집을 보내요. 왜 시집 보내냐면 그 사람의 귀가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 났는데 똑같이 생겼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 딸이 가서 보니까 귀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가짜다. 이래가지고 나와서 힘 있는 한 6, 7명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왕권을 갖다가 박탈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짜 왕을 처단을 해요. 그럼 이제는 누가 왕이 돼야 되는지 고민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위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힝 울기만 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다리오가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뭘 쓰냐면요, 자기 말을 조련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순말을 타고 가는데 암컷의 오줌을 갖다가 길에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암컷의 오줌을 맡은 남자들은 이게 문제예요. 그냥 냄새 맡자마자 그냥 힝 하고 울어버려가지고 다리오가 그냥 왕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로열 블러드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높은 집안이긴 했어도 그렇게 높은 집안이 아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왕 창병, 그 창을 든 병사였대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니까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었겠어요.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아마, 아니 왕이 된 후부터 뭔가 좀 이루어야지, 뭔가 좀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지금 청원서를 들고 왔는데 당신의 그 전 왕인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딱 들이민 거예요. 그러면 내렸죠?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상관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그 고레스의 정통 후계자가 나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왕이었으면 스탑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통 왕으로서 나의 선대 왕이 했던 것을 나는 그대로 계승한다는 이러한 자부심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모든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역사를 갖다 끌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로 지금 연결해갖고 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또 이거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대인 그 히스토리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 스룹바벨이 사실은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친구였다 그래요. 그래서 다리오와 친구였는데 그의 그 호위 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둘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내기를 했는데 이겨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이기니까 다리오가 물어본 거죠.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만약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 성전을 짓는 걸 네가 도와줘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진실인지 알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들어서서 그의 6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게 방금 우리가 읽은 6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완공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라고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완성을 해버려요.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 여러 가지 날짜들과 저 모든 일들은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비블리컬 히스토리가 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조금만 익스팬드해서 찾아보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저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합쳐보면 모든 게 다 하나의 라인으로 다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 돌듯이 다 맞아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타고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을 세워야 되잖아요. 고레스처럼. 그 전 왕은요, 짧은 기간만 왕했던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탈환했어요. 그럼 본인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왕이 되고 보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이미 결혼한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대단한 이 고레스 왕의 딸 아토스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토스가요, 왜 이렇게 유럽을 막 동경을 한 거예요? 그리스를 막 좋아한 겁니다. 뭐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다쳤는데 뭐 그리스 닥터가 와가지고 고쳤더니 깨끗하게 낫다더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리스를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이게 은근슬쩍 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꼬시면 남편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냐? 지금 나라도 크고 잘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저 서쪽에 저 유럽 좀 건드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 말을 남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 흑해 지역, 그 위쪽에 지금의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지금의 뭐 키르기스탄,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쪽에 스키타이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침략해 들어갑니다. 막 침략해 들어가요. 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1000명, 2000명 가겠어요? 수십만 대군을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갔습니다. 쫙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어. 어디 갔지? 도망갔대요. 막 쫓아갑니다. 쫓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 물에다가 똥오줌을 넣어버리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다 태우거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고 또 쳐다보니까 어디 있어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독일 쪽까지 도망가 버렸대요. 쫓기는데 이들은 졌습니다. 왜 졌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가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러봐서 졌어요.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전법은 뭐예요? 36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서 결국은 이 스키타이 침공을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요,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근데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굶거나 얼어 죽었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싸워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아내님께서, 마누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장 그리스 우리 침략하자. 당신도 왕으로서 업적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된 사건이 어마어마한 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침략하게 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가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땅인 거예요. 뭐 그리스 다 잘 아시죠?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 그림에 나오는 뭐 파르테논 신전, 저 당시엔 저게 없었어요. 그 후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산이 너무너무 많고 평지보다도 막 협곡 이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소도시가, 그 소도시의 대표가 뭐예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기억나세요? 스파르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정치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요, 딱 저때 침공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냥 참주제, 그러니까 이 대표 왕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독재 체제였던 거죠. 거기서 민주주의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민주주의의 이 꽃을 피운 아름다운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의 민주주의는 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도편추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편추방은요, 이 도자기를 깨가지고 그 도자기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다 사람들 모아놓고. 왜 적냐면요, 이 중에서 앞으로 참주가 될 만한 능력 있고 뛰어나고 아주 정치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난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제일 잘난 사람 만들어서 뭐 만듭니까? 뭐 대통령을 만든다거나 국회의원 만들죠? 근데 이들은 제일 잘난 사람 뽑아갖고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면요, 이 나라는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에 가게 된 그 장군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갖고 버려져 있는 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대요. 자, 저 무너진 배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아버지. 저 배가 왜 저렇게 될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저 배가 잘난 척하다 저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너가 1인자가 되는 순간에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이 정치제가요, 너무 웃긴 게 1인자가 되거나 뛰어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요, 제일 뛰어난 정치인, 제일 뛰어난 철학자, 제일 뛰어난 군인들은요, 죄다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망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비슷하기도 해요. 우리랑 보면 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어떻게든지 나중에는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도편추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특징 결국 뭐냐면요, 돈 많은 성인 남자들이 이들은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인도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요, 청동이나 철이었습니다. 그때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라서 청동이나 철로 된 갑옷과 연장을요,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우리로 따지면 내가 총 쓰려면 총 내가 사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아야지만 군인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아이들 만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화를 갖고 왔습니다. 이온이라는 페르시아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페르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이오니아를 치러 간데 이 이오니아 반란을 도와준 게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스가 이제 막 온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1차 공격을 해요. 근데 그때는 바람과 풍랑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아테네로 이제 2차, 3차 원정까지 가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다 실패하고 1차, 2차, 3차 공격을 다 실패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아이들 만화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즘 애들이 되게 똑똑하더라고, 이런 걸 보고.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에요. 그 와이프가 이렇게 부추긴 것도 있고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페르시아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리스 얼마나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별 값어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저 나라들의 폴리스들의 대부분은 다 항복하는데요, 몇 개 나라가 항복 안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Battle of Marathon, 아까 말했던 마라톤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마라톤 전쟁이 일어난 이 마라톤 평원이에요. 평지, 굉장히 넓은 평지인데 이 장소를 누가 정했는가? 페르시아가 일부러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만 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준비된 10만 명 중에 실제로 데리고 온 사람은 2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2만 5천 명이 왔는데 그 당시에 아테네의 중장보병, 이따 중장보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아테네 군인이 9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적으로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군대 다녀오면 이런 게 좀 관심이 갑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몰라도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지금 그들의 입었던 이 전력 비교를 해보면 그들이 지금 몸에 두르고 있는 게 토락스라는 겁니다. 이 몸에 지금 붙이고 있는 저 철갑 같은 게 토락스라는 건데 저게 18kg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방패가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방패예요. 이게 호플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짧은 창도 갖고 있지만 주 무기는 뭐냐면요, 3m에서 5m 정도 되는 저 긴 창입니다. 저 창이 주 무기입니다. 그럼 저렇게 다 입고 몸에 토락스까지 입고 하면 전체 무게가 한 33kg 정도 됐다 그래요. 우리 한국,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육군들이 한 40kg 정도 되지 않나라는 희망은 가져보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무겁게 이렇게 지금 저런 엄청난 것들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특징이요, 전쟁할 때 걸어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뛰어다녔어요. 30km는 우습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근육질이겠습니까? 아주 엄청난 이 근육질에 이 몸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옷과 이러한 갑옷을 입고 이들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투 대형이 뭐였냐면 이 팔랑크스라고 사각형의 밀집 대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창을 가지고 고슴도치처럼 하늘부터 앞까지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이러한 전법을 썼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은 보시면 이렇게 방패가 보이죠? 네모난 거. 근데 저 방패가 버드나무 가지하고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저 그리스는 철로 만들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런 거 만들었는가? 여기는 전법이 달라요. 막 가가지고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 활을 탁 쏘는 겁니다. 근데 몇 명이 쏴요? 10만 명 막 이렇게 창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뒤덮듯이 화살이 내려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방패도요, 화살 막는데 최적화된 그런 가볍고 화살을 잘 막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왔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또 그들에게 immortals, 그러니까 불사신, 불멸의 군대라고 해서 10,000명, 20,000명 이런 정도의 인원들이 이제 붙여 다녔다 그래요. 근데 저렇게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따서 온 건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불멸의 이런 군인이라 불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붙습니다. 붙은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살을 비오듯이 쏴야 되잖아요. 그럼 화살 날리면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가 200m였대요. 그럼 200m 정도 적이 왔을 때 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m 정도 적이 오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00m 정도 와가지고 그들이 딱 활을 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33kg의 갑옷과 무기를 든 그리스의 군사들은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군대가 이렇게 축축축 행진하고 와서 야 타고 싸우는 거였는데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뛰어오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 어디 가요?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또 쏴요. 푹 쐈어요. 근데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발 쏘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막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저것들 그냥 우습다 그러고 웃고 있다가 갑자기 전열에 처음이 당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놀래가지고 혼미백산하면서 도망갔는데 뒤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에서 방금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페르시아가 6,400명이 전사하고 그리스는 정확히 197명이라 그러는데 200명 정도가 전사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하늘에서 이 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하늘에 지금 기가 막히죠?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영화를 몇 번 봤어요. 막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예스 이러면서 막 됐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봤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이 승리의 기쁨은 다 우린 죽었다 그랬는데 이긴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42.19km를 갔다가 단숨에 달려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겼다라고 꼬까닥 쓰러져 죽었다는 그 일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 페이디피데스 이름도 어려워요. 페이디피데스를 기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쿠베르팅이었나요? 어릴 때 배웠는데 그 백작인지 남작인지 하여튼 그분께서 올림픽을 했을 때 이걸 기념해서 마라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쪽에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전투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마라톤 안 하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활 보셨죠? 수십만 개 날라오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야 항복해라. 싫다. 네가 누구라고 항복하냐. 페르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구석에 갇혀 있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와서 항복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놀던 애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있잖아요. 그 가끔 가다가 어느 집에 가면 조그만 강아지들 있잖아요. 푸들 같은 애들이. 근데 우리 보면 막 지저대잖아요. 근데 사실 걔네들 주인만 아니면 그냥 팍 이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큰 강아지들 있잖아요. 큰 강아지들은 보면요 짖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왜요? 걔네들은 진짜 힘이 세거든요. 큰일 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막 손을 휘젓고 있는데 손을 여기다 밀면 손 안 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지금 뭣도 모르고 덤볐는데 뭣도 모르고 덤볐는데 이긴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다리오 왕 때 일어나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리오 왕 때. 근데 다리오 왕이 졌잖아요.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혀. 그래가지고 그 역사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을 먹을 때마다 옆에서 외치라 그랬대요. 아테네를 잊지 마십시오. 밥만 먹으면 아테네를 잊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전쟁 준비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칼을 또 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전투가 무엇이냐? Battle of
읽기도 힘들어요. 테르모필레, 한국말로 테르모필레예요. 이 테르모필레 전투, 우리가 다 아는 영화 300 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안 봤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정식으로 봤어요. 빠져들었는데 사실 영화가 허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300,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이 전투가 일어난 장소가 이 테르모필레인데, 이 테르모필레에서 이 전투가 아주 크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의 아들이 이제 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50만 대군이다, 500만 대군이다, 말이 많아요. 근데 사실 50만과 500만은 큰 차이인데 어느 게 진실인지 몰라서 그냥 50만, 저는 50만이라고 보겠습니다. 5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오는데, 뭐 에스더스에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 당시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50만 대군이 배 타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만드냐면요, 배를 띄워가지고 배를 묶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헬레스푼트라는 그런 지역, 그 해협에다가 그걸 짓게 됐는데, 그 사진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리를 만들고 쫙 하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다리가 막 몇 번 망가져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뭔가 휘두르고 있죠. 채찍으로 바다를 때리는 거예요. 맴매 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다의 신 까불지 말라고,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 있으니까 까불지 말라고 지금 물을 때리고 있는 게 진짜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50만 대군을 무리해가지고 이 복수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게 사실 영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저 너무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보고 에스더가 불쌍하더라고요. 저게 정말 저런 모습이 아니었겠지. 왜냐하면 다른 역사적 자료 보면 머리도 있고 털도 이렇게 수부룩한데 영화에서 이렇게 좀 무섭게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 유명한 대사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이러고 나오는데 진짜 관대했습니다. 그들은요, 페르시아는 항복하면요, 너 지금까지 까불었잖아,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항복하는 그 순간 다 받아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제 좀 나오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치욕을 안겨준 전쟁의 장군이 나중에요, 도편제 때문에 쫓겨나요. 망명을 어디로 간지 아세요? 페르시아로 가버립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 북한에서 쫓겨나면 남한으로 내려오듯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관대한 그런 정치를 쳤던 게 이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됐는데,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하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도시 국가들마다 자기들만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막 뭐라 그러죠, 또 설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명절 때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평화의 축제 기간에 또 기가 막히게 날짜를 잘 맞춰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포기합니다. 나라에서.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This is Sparta라고 외치는 이 레오니다스 왕이 자기의 용사 300명을 데리고요, 이때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300명만 싸운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한 700명, 800명 있었다는, 정확한 숫자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같이 싸우는데, 이 스파르타 한번 못 떠오르세요? 저는 스파르타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학원 전단지에서 스파르타식 교육, 숙식 제공 이런 거, 결국 스파르타식 교육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건 두들겨 패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스파르타 그러면 무섭잖아요. 아주 엄격한 이런 교육인데, 이 스파르타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스파르타 사전에 살아서 돌아오는 패배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방패를 들고 돌아오던가 방패에 눕혀서 오라고. 그러니까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이 스파르타입니다. 이 스파르타인데, 이 스파르타의 전쟁의 모습 봐보세요. 수많은 페르시아 군인들이 몰려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300명이 지금 싸우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싸우는데 창을 들고 이제 막아대야 돼요. 보시면 넓은 평지에서 줄고 줄다가 나중에 협곡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평지에서 수십만 대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들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좁아졌는데 길 왼쪽으로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엔 산이고 길은 하나예요. 그 수십만 명이 막 몰려 들어가요. 그럼 앞에만 몰려 들어가는데 쟤들 뭐 하고 있어요? 창 들고 있잖아요.
툭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그거 툭 밀어요. 떨어지는 거 벼랑에. 찌르고 밀고 찌르고 밀고 찌르고 밀고 찌르고 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치면 바꿔서 또 찌르고 밀고 찌르고 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오는 사람이 떨어져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같으면 통신병들이 스탑하라 이럴 텐데 그 당시 그게 없었잖아요.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바로 이 300의 배경이 된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돼요. 근데 저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역사는 항상 이래서 아이러니예요. 300명 갖고는 결국 안 되더라고요. 이길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신자가 나와가지고요, 이 협복을 우회하는 길을 가르쳐줘가지고요, 뒤하고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레오니다스가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다른 나라 용병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딱 남아요. 그리고 300명이 마지막까지 딱 하면서 This is where we die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위대한 그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가서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하되어 우리는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 누워 있노라 이러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과 동시 시간에 이루어진 전투가 또 해전이에요. 육지로 수십만 명이 몰려 들어오고 배로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배로 몰려 들어온 이 전투의 이름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임진왜란과 더불어서 임진왜란의 그 뭐였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거 잊어버리고 외국 것만 잊어버리면 기억하면 안 되는데 더불어서 세계 4대 해전으로 꼽히게 되는 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사실 살라미스 해전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 갑자기 은광이 터집니다. 은광. 지금으로 따지면 석유가 터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오면서 이 돈을 다들 분배해 갖고 이렇게 좀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그때 등장해 가지고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러지 말고 우리 배를 만들자. 언제 또 페르시아가 올지 모른다 해서 배를 만드는데 위에 있는 게 그리스의 배고요. 아테네가 만든 배고 밑에 있는 게 페르시아의 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높이가 낮죠? 페르시아 배는 높아요. 높고 갑판도 높고 바람을 막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타기는 편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게 그 지금 이 해군의 배로 페르시아는 전력의 배로 가지고 있고 그리스 배는 그게 아니고 앞에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대포가 없었어요. 여기 임진왜란에 보듯이 대포 빵 날라가고 그런 거는 한참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배로 부딪혀야 돼. 무조건 박아가지고 상대편 배가 부서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다 이렇게 강하게 철로 이렇게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스 배는 좀 작지만 쉽게 매뉴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로 만들었고 페르시아는 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이 살라미스 해협이 굉장히 바람이 많이 치는 그런 해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배들이 결국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병목 현상으로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안개가 껴있을 때 유인을 하는 거예요. 조금 쳤다가 싹 빠지고 쳤다 빠지고, 하여튼 이 그리스 사람들이 되게 좀 그런 거 잘해요. 쳤다 빠졌다 쳤다 빠졌다. 그래서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해협이 좁아지니까 나중에 배들이 막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도 또 제가 영화를 찾아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기가 이제 전투 테르모필레하고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난 저 바다 지역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배가 지금 그런데 해협이 좁아지면서 옆에 다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돛대가 다 부러지고 노죠. 앞에 또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부딪히겠네. 모든 배들이 다 저렇게 갇혀버리게 되는 저런 전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넓은 해협에서는 배 두 대가 달려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머리로 배 한 대를 치는 거예요. 보시면 두 대가 배 한 대를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이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살라미스 해전 때 페르시아가 한 800척, 1200척 갖고 왔다 그래요. 근데 폭풍 때문에 400척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800이나 500이나 남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400척이 전날 침몰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장이 돼버리는 전투가 이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일어나고 그 후에 소규모 전투가 몇 번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페르시아는요 더 이상 그리스를 가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가 일어난 게 언제냐 하면요, 그 에스더 1장에 보면요, 즉위하고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를 왜 여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 때로부터 준비되어 온 전쟁 준비를 맞춰가지고 기뻐서 열었던 그런 잔치였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때 와스디 왕후를 폐위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막 나오라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폐위시켜버리죠. 그래서 혹시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남편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 분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리게 되는데, 이 폐위를 시켜버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엄청나게 깨지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아리따운 에스더를 만납니다. 이게 참 오묘한 역사의 그런 하나님의 흐름일 텐데요, 원래 그 당시에는 7개 가문 중에 이렇게 여성을 간택해갖고 이렇게 뭐 왕후로 취하고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완전히 막 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명성도 다 깎아져 내려가고 수많은 군대를 잃어버리고 이름이 지금 완전히 땅으로 지금 막 가라앉은 이런 상태, 그런 지치고 힘든 상태가 와가지고 무슨 마음인지 우리 전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뽑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가 뽑혀요?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동시대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에스더서 읽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2500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그 지금 오리엔트하고 서양이 만나서 지금 무너져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현장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게 BC 749년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재미난 건 뭐냐면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나 이런 역사학자들이 본 아하수르의 왕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하수르의 왕하고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쓴 이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리스의 역사를 쓰는 건데, 그리스의 전쟁 역사를 쓰면 페르시아를 좋게 썼을까요, 나쁘게 썼을까요? 당연히 나쁘게 쓰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는 좀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려지고, 그리스는 막 숫자도 더 뻥 튀게 하는 거예요. 막 100대 1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전에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거 남자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뻥튀기가 막 됐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역사서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아하스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그는 아주 신경질적인 호색한이었다. 여자를 밝혔다는 거죠. 에스더 1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하스르도 180일 축제를 하고 막 부은에 막 못 이겨갖고 막 자기 와이프를 막 폐위를 시켜버리고 막 불같은 성격이고 또 결정력 부족이잖아요. 지금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대패하고 나서부터 와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 보고 다 통치하게 되고 자기는 룰루랄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세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 침공 준비 후 잔치를 6개월이나 했다는 거. 에스겔자 똑같고, 또 여기서도 나와요. 왕의 길,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있죠. 왕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127개의 그 지방에 15일 안에 모든 조서를 다 전달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의 그 메대와 바사의 그 고치지 못할 이 법규를 만들어서 보내는, 전국으로 보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는 것과 세계 역사 히스토리언, 전혀 크리스천이 아닌 그런 역사학자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요, 참 보면요, 이 역사와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허구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신화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본 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계시의 사건,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없이 생기지 않고, 계시는 역사적 바탕을 떠나서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는 항상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리이그나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갖다가 장대하게 지금 살펴봤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굴레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유대 민족의 삶은요,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었어요. 포로 귀환을 했고요, 성전 재건 시작하자마자 관두게 되죠. 그리고 16년을 기다렸다가 또 4년에 걸쳐서 또 만드는데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 다리오 왕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주고, 또 그리고 시울이 지은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스더가 즉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생긴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다리오 왕과 마라톤 전투와 아하수르의 등장과 또 300 배경이 된 이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전투가 일어나면서 모든 역사의 축이 에스더서를 향해서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현장과 이 모든 상황들이요, 보세요.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밑에 God's hi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 모든 타임라인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라인으로 되어 있는 리니어한 그 라인에 있는 역사는 흘러가지만 역사 바깥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더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이 히스토리 라인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중간중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하나님이 톱니바퀴로 움직이시고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 민족들의 삶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그들은 궁핍하고요, 아직도 그들의 삶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 같으나 안 일어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95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에서 시대의 사건이 터져서 다 죽을 뻔하잖아요. 진멸대 위기까지 가다가 돌아가지 아니한 자들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라져나고 불임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축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가 있는데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어려움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습니다. 결국요, 저 과정 때문에 페르시아는 패망의 길을 걷고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그 다음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생겼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도 생기고 부도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 시나고그에 살면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가던가 아니면 헌금을 보냈습니다. 11조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한 일들로 점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00여 년이 흘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밑바닥 작업을 이때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순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힘듦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막막할지라도요, 내 뒤에 서서 이 모든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 문구는 제가 선교 교육할 때마다 항상 쓰는 건데, A.W. 토저가 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온전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인류를 다시 데려와 당신의 영광을 겸하게 하신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그분의 컨트롤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 앞이 막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 당장 내 앞에 절벽이 있고 길이 막히면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방황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막 좌절해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나라를 보면, 두고 온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또 이 미국을 봤을 때 도저히 이 나라가 지금 흘러가는 이 정치적인 상황과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도저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끌고 가는 나라인가, 우리가 막 의심이 생기고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들을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합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이제 한국 교회 소망 없다, 앞으로 이 미국 교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교회가 없구나, 이렇게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촛대를 그냥 옮겨버려서 그냥 놔둬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당장 내 눈앞에 모든 것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톱니바퀴를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요, 이 어마한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